자, 그러면 7.2절이 있는데요. 7.2절은 바이오매스의 잠재성과 쓰임,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잠재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에너지로 환산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물론 그 전에 1헥타르당 그 5kW 정도의 그 출력을 내고요. 실질적으로 10톤 정도, 1헥타르 1년당 10톤 정도에 이렇게 낸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계산해가지고 잠재량을 좀 산출을 해본 챕터이고요. 그 다음에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이오매스들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연료로 많이 쓰이죠. 아직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든다든가 할 때 이런 같은 바이오매스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와 같은 바이오매스들을 가스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 리퀴드화 시킨다든가. 가스화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메탄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하수에서 나온 슬러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지 그런 데를 이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메탄을 만들어낸다든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그러니까 사탕수수 같은 슈거케인, 사탕수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탕수수의 발효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낸다든가. 아까 같은 유채꽃과 같은 그러한 지방산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거를 에스테로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액체를 만든다든가. 석탄 같은 경우를 석탄을 이용해 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가스를 만들어낸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은 난방하고요. 이제 조리, 음식을 만드는 조리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난방하는 데 상당히 널리 쓰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매스죠. 이제 최근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열처리라든가 열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이 바이오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연료로서 또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예제 7.1을 한번 볼까요? 예제 7.1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바이오매스 연소발전소에서 10kg 지역에서 자란 바이오매스를 태움으로써 해마다 생산될 수 있는 전기량을 한번 추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가로가 10km, 세로가 얘가 10km, 세로가 10km인 이러한 농장에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했을 때 이걸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면 얼마만큼의 1년간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최초 더 근본적으로는 태양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지만 에너지 양은 대략 5kW 헥타르당 1헥타르당 5kW 정도의 파워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헥타르를 킬로미터 퍼 제곱, 얘가 지금 단위가 10km 얘를 바꾸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0.5 메가와트 퍼 킬로미터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로 10km, 세로 10km를 해주면 여기다가 얘는 100km니까 실제로 이만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 바이오매스의 파워는 50메가와트면 50메가와트. 그렇죠? 50메가와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km 정도 되는 킬로미터 제곱 정도 되는 것은.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50메가와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소 효율을 내가 대략 40% 정도라고 하자. 발전소 효율 40%. 발전소 효율을 40%라고 하면 50 곱하기 0.4 해서, 물론 발전소 효율이 그렇죠.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 5억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저온의 열원으로 열을 바깥쪽으로 배출을 하죠. 그래서 실제 이 효율이 이게 웍이 나오는 거는 QH분의 웍이 대략 0.4 된다는 얘기죠. 했을 때 지금 50메가와트니까 50메가와트 곱하기 0.4 해주면 실제로 20메가와트 일렉트론, 전기라는 뜻으로 해서 2를 붙여놨어요. 20메가와트 된다. 그러면 이거는 파워 단위니까요. 그럼 1년간 생산될 수 있는 전기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1년 동안에 1년에 생산되는 에너지 전기량은 뭐 여기다가 그 시간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0메가와트는 2 곱하기 10의 4제곱 킬로와트죠. 환산해주면 그렇죠? 곱하기 1년은 8760 시간이에요. 곱해주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대략 1.75 곱하기 10의 8제곱 1.75 곱하기 10의 8제곱 킬로와트 아워 이 정도의 에너지를 조금 안 보였네요. 자, 그래서 1년에 생산되는 전기량은 2 곱하기 10의 4제곱 킬로와트 곱하기 1년 8760시간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2.75 10의 8제곱 킬로와트 예제 7.1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제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혐기성 소화 이 바이오매스를 바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생산 7.3절이네요. 7.3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생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매스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 혐기성 소화 첫 번째 뭐 7.3.1인 것 같은데요. 7.3.1 0.1은 혐기성 소화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어로빅 과정 혐기성 소화 있고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혐기성 소화. 이거는 바이오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또 소개되어 있는 것은 7.3.15는 뭐 통상적으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연소 태워가지고 그 열을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 액체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뭐 7.3.3은 봅시다. 혐기성 소화 7.3.2 그다음에 도시 고체 폐기물 뭐 도시 폐기물 뭐 그런 주제가 있네요. 도시 폐기물 도시 고체 폐기물 조금 뭐 다른 항목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생성되는 어떤 뭐 그 고체 폐기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도시에서 생성되는 이런 폐기물들은 보통 연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 하수 슬러지라든가 아니면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뭐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실제로는 혐기성 소화를 쓰든 뭐 연소를 시키든 가스화를 시키든 시키는 거예요. 조금 부재가 얘는 따로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실제로 7.3.1나 7.3.1, 7.3.4에서 제시되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에너지를 얻죠. 7.3.4는 액체 바이오 연료예요. 액체 바이오 연료. 그래서 액체 바이오 연료의 대표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가 있죠? 액체 바이오 연료는 뭐 책을 보지 않아도 바이오 에탄올이 있고요. 옥수수 같은 걸 이용해서 대규모로 만들죠.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 있죠. 아까 얘기한 지방. 이거는 당을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 액체 연료를 만드는 거고, 얘는 지방,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혐기성 소화를 이용하든 연소를 시키든 게스피케이션, 뭐 메탄을 만드는 뭐 미생물을 이용하든 화학 반응을 이용하든 가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게 있는데, 액체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에탄올이라든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은 당, 이제 포도당이죠. 이 당 슈거를 이용해 가지고 에탄올을 만드는 거고요. C2H5OH죠. 에탄올. 그 포도 같은 거 이렇게 안 먹고 오래 내비두면은 이렇게 술 되잖아, 술. 물론 거기에는 이스트 같은 걸 넣어야 되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포도 내비둔다고 술 되는 거 식초 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미생물을 넣어줘야지만이 이제 에탄올이 되는 거죠. 바이오 디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혐기성 소화부터 조금 하나 좀 자세히라기보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3.2를 보면 그 혐기성 소화 이렇게 돼 있죠. 혐기성 소화라고 하는 건 뭐냐? 혐기성 소화라고 하는 것은 무산소 조건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미생물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부패시키는 걸 말합니다.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포함한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해요. 유기물질을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부패인데요. 이렇게 변환시키는, 부패시키는 것을 말함. 그래서 이거를 혐기성 소화라고 하고, 이 박테리아의 역할은 뭐냐면, 박테리아는 유기성 물질을 부수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성 물질을 부수고 가스를 생산한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역할. 박테리아는 그래도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보다는 상당히 큰 어떤 그래도 세포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박테리아죠. 그래서 유기성 물질을 부수고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생산된 가스에는 메탄이라든가, 메탄이 대략 65%,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대략 35%, 그리고 기타 가스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뭐 혐기성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박스 7.2에 혐기성 반응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본 바로는 이 혐기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이죠. 반응은 크게 가수분해는 물을 투입해 가지고 분해시키는 거. 물을 주입해서 분해시킨 다음에 산성화 과정을 거쳐서 산성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메탄을 생성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수분해 과정은 포도당,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기물질이 아까 얘기하는 C6H12O6라고 하는 여기다가 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주입을 해서 수소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어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이 CO2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가수분해 플러스 가수분해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다가 드디어 이제 박테리아가 여기에서 메탄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메탄 박테리아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메탄 박테리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산이죠. 얘가 산 CH3COOH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 산을 메탄 박테리아가 CH4하고 메탄하고 CO2로 이렇게 분해를 하고요.
또 여기 있는 거 이 부산물 H2도 그냥 내비두지 않고요. H2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다시 메탄을 만들어내요. 물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탄 박테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가수분해한 부산물들, 가수분해를 해서 나온 CH3COH 이 산과 이 수소도 메탄을 만들어내고요. 이것도 메탄을 만들어내는 이 메탄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현기성 반응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요. 예제 7.2가 있는데요. 예제 7.2는 현기성 반응에 대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현기성 반응에서 탄수화물이 메탄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봐. 되겠어요? 7.2가 뭐냐면 현기성 반응에서 탄수화물이 메탄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효율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일단은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C6H12O6인가요? 얘를 C6H12OH 얘를 메탄으로 바꾼다고 합시다. CH4로 이렇게 바꾼다고요. 보통 아까 세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 얘가 이렇게 변환이 돼요. C6H12O6가 3 메탄 3개하고 이산화탄소 3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물론 다양한 가수분해도 들어갔고 박테리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 포도당 얘의 분자량은 얼마냐면 180이에요. 분자량이. 예전에 보면 C는 탄소는 12죠. 분자량이 1몰이 12g이에요. 1kg은 12kg. 수소는 1이고요. 이는 16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6개, 얘가 지금 12개, 얘가 6개 있으니까 계산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합치면 18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메탄의 분자량, 이 메탄은 CH4죠. 메탄 같은 경우는 C가 12, H가 4개 있으니까 H 1 곱하기 4 하면 4 합치면 16이에요. 16. 그래서 메탄은 분자량이 16이에요. 다만 이제 이 포도당 1몰, 포도당 1개가 3개의 이 메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는 180kg이면 이 탄수화물 180kg은 메탄 얼마죠? 16 곱하기 3 해주면 48kg인가요? 그렇죠? 48kg의 메탄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180kg짜리는 메탄 48kg을 생성해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물론 메탄은 연소열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태웠을 때 나오는 연소열은 1kg을 태우면 55MJ/kg. 그러니까 1kg을 태우면 55MJ 정도의 메탄은 연소열이 나오고요. 포도당은 아까 얼마였죠? 16이었죠. 1kg을 태우면 16MJ/kg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환 효율, 이 전환 효율을 한번 계산해봐라. 전환 효율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180 곱하기 얘는 16 에너지가 나오고요. 얘는 48 곱하기 55 이건 메가줄/kg. 이거는 16MJ/kg. 얘는 kg이니까요. 다 에너지 단위로 없어지면 대략 한 92% 전환율이 나온다. 그래서 현기성 반응에 의해서 탄수화물을 메탄으로 바꿀 때는 이같이 상당히 높은 효율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주제는
연소와 S화죠. 연소와 S화 7.3.2 연소와 S화. 물론 연소는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 열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스화 한번 알아볼까요? 가스화, 게스티케이션. 가스화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 공기를 감소시킨 조건에서 정의가 공급 공기를 감소시킨 완전히 제로 나누고요. 감소시킨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연소시켜 가스를 만드는 거죠. 연소시켜 공급 공기를 희박하게 만든 상태에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는 거죠. 연소시켜 가스를 생성하는 방법, 그 가스를 생성하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그 가스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생성된 가스는 CO 일산화탄소라든가 H2라든가 CO2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그 방식으로는 그 석탄을 가스화시켜서 석탄가스를 생성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열분해라는 게 있어요. 열분해. 그래서 큰 분류를 해보면 전체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연소와 가스화가 있는데요. 연소하고 가스화. 특히 이제 가스화, 연소는 태우는 거니까 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한 상태에서 태우는 거고요. 이 가스화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공기를 감소시킨 상태에서 가스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석탄을 이용해서 가스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나무를 이용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석탄 가스 생성은 증기 상태에서, 증기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있는 상태죠. 증기 상태에서 석탄이 가열되면서 생성되는 가스. 석탄이 가열되면서 생겨나는 가스. 이거를 우리가 그 석탄 가스, 그러니까 증기 상태에서 석탄을 찌는 거죠. 이렇게 찌면 여기서 생겨나는 가스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석탄을 가지고 증기기관은 가지만 자동차는 갈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는 운전시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뭐 가스로 만들다든가 아니면 리퀴드 상태로 만든다는 그런 거죠. 열분해라고 하는 것은 건조된 나무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부패시키는 거예요. 건조된 나무예요. 목재예요. 건조된 나무를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부패. 이걸 열부패라고 하는데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부패시키는 이거를 열분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열분해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특히 이제 나무의 가스화에 대해서도 우리 책에서 그 막스 7.3에 자세하게 조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원래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뭐 슬라이드 올리겠지만 이렇게 열분해라고 해가지고요 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 열분해가 상당히 그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 전체 가스화 중에 하나다. 가스화 중에서 하나고 특히 열분해는 건조된 나무를 그 열에 의해서 부패시키는 과정인데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도에서 700도C 사이의 공정이 하나 있고요. 이게 퍼스트 공정이고요. 두 번째 공정은 산화 반응.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빼앗는 과정이죠. 연소시키는 거죠. 산화
산화 반응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환원 반응. 이런 세 가지 반응을 통해 가지고 열분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스들이 아까 얘기한 일산화탄소라든가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메탄과 같은 뭐 이건 연료로서 쓰진 않죠. 하지만 일산화탄소나 수소나 메탄은 다 좋은 그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보통 뭐 가스 중독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일산화탄소도 발열량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태우면은 연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도에서 700도씨 사이에서 그 나무를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태우면 CO라든가 H2라든가 디젤, 나무에서 나온 아까 기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숯, 이게 고체전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CO나 H2라든가 디젤이라든가 숯을 이거는 700도씨에서 대략 한 2000도씨, 700도씨에서 2000도씨 정도 사이에서 특히 이제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 과정에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를 700에서 2000도씨 조건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하면 산화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산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생성물들이 만들어져요. 이 생성물들은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수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수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연소 생성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연소 생성물들이 만들어진 거를 환원 반응, 이거는 800도씨에서 온도를 조금 낮춰야겠죠. 1100도씨 사이에 다시 이와 같은 연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온도를 조절을 해주면 그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쭉 나와 있는데 뭐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소, 메탄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190페이지 190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열분에 대해 가지고 쭉 그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이게 시간 어쨌든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는 해서 마쳐야 되니까 더 하긴 해야 되는데 25분씩 이렇게 좀 찍다 보니까 지금 끝났는데요. 7.3.4는 액체 바이오 연료. 그래서 액체 바이오 연료의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에탄올을 만들든 하나는 디젤을 만들든 그 두 가지 과정이에요. 에탄올을 만드는 것은 거기다가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만드는 걸 생각하면 돼요. 집에서 술 만드는 거를 생각하면 곡식을 넣고요. 거기다가 쪄서 뭐를 넣어요? 이스트 같은 거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 에탄올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바이오 에탄올 과정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은 조금 통상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 사는 건 아니니까 어떤 지질, 기름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다양한 몇 가지 화학 원소를 집어 넣어줘요. 그래서 화학 원소라고 하는 거가 여기 보면 메탄올하고요, 그 NaOH.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 설명하겠지만 그 NaOH라고 하는 그 이 수산화물, 나트륨 수산화물, 이건 촉매예요. 촉매는 본인은 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그리고 이 메탄올을 집어넣어요. 메탄올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이 나트륨 메톡사이드, 나트륨 이거 두 개를 넣으면 나트륨 메톡사이드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나트륨 메톡사이드라는 거가 아까 그 설명한 트리글리세라이드, 이 불포화되어 있는 그 지방산을 뭐로 만드냐면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요. 바이오 디젤로. 그거 좀 복잡한 좀 화학 공정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맨 마지막에 액체 연료인 부분에 있어서는 액체인 부분은 크게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에탄올을 생각하면 된다. 근데 바이오 에탄올은 우리가 집에서 술 만드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바이오 디젤은 조금 이제 포화지방산인 트리글리세라이드에다가 이 나트륨 메톡사이드라는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는 얘기죠.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